서걱,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신방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붉은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를 기괴하게 비틀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은장도의 서슬퍼런 날빛이 번뜩였다. 칠성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방구석 병풍 뒤로 몸을 구겨 넣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연지 곤지를 찍고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새색시 옥분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신혼 첫날 밤의 설렘이나 부끄러움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사람을 베어버릴 듯한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칠성이는 침을 꼴깍 삼키려 했으나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속저고리를 차갑게 적시고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문고리를 박차고 나가 어머니의 치마폭 뒤로 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문 앞에 버티고 선 옥분이의 기세에 눌려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옥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칠성이를 향해 다가왔다. 비단 치맛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마저 칠성이의 귀에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손에 쥔 은장도를 칠성이의 목 바로 앞, 한치도 안 되는 거리에 겨누고는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방님, 이 칼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 명징했다. 칠성이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 집딸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라. 독한 기운이 있어 시집가면 남편을 잡아먹을 상이라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현실이 되어 칠성이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칠성이는 본래 겁이 많고 어리숙하여 동네 아이들에게조차 놀림을 받는 위인이었다. 나이 20이 넘도록 제 앞가림 하나 못하고 부모의 그늘에 숨어 살던 그에게 이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모릅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부인. 칠성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으나 옥분이는 칼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칠성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는 깊고 검은 우물 같아서 칠성이는 그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현기증을 느꼈다. 사실 이 혼례는 시작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와도 같았다. 칠성이네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자식 농사에는 실패하여 하나뿐인 아들 칠성이가 천하의 바보라는 사실이 가문의 수치였다. 반면 옥분이네는 뼈대 있는 선비 가문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칠성이의 아버지는 돈으로 며느리를 사오듯 혼담을 추진했고 옥분이의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약값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딸을 팔아넘기듯 시집 보낸 것이었다. 오늘 낮 혼례식이 열리는 마당에서는 풍악이 울리고 잔치국수가 넘쳐났지만 하객들의 눈빛에는 조롱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저 고운 색시가 아깝네. 아까워.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지. 칠성이 저 녀석. 오늘 밤에 색시 옷고름이나 제대로 풀 줄 알겠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칠성이의 귀에까지 들어왔었다. 칠성이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으나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멍하니 입을 벌리고 해실해실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는 바보였기에 그 분노를 어찌 표출해야 할지 몰라 그저 떡 하나를 더 집어 입에 쑤셔 넣는 것으로 화를 사겼을 뿐이었다. 다시 신방한 촛불은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탁 소리를 내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옥분이는 칠성이의 턱 밑에 겨누었던 칼을 거두어 자신의 치마폭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칠성이에게도 정죄할 것을 권했다. 칠성이는 쭈뼛거리며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다리는 후들거렸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옥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까와는 조금 다른 비장함이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저는 오늘 죽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칠성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죽으러 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옥분이는 말을 이었다.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오다시피 한 이 혼인. 남들은 제가 불쌍하다고 혀를 찹니다. 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법. 서방님이 모자라다면 제가 채우면 되고 서방님이 약하다면 제가 강해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운데 옥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칠성이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신방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도깨비 보듯 겁을 먹고 구석에 숨는 사내에게 제 평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는 것은 죄가 아니나 스스로 바보임을 인정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칠성이는 멍한 표정으로 옥분이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머리가 나빠 긴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그녀가 지금 자신을 꾸짖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칠성이에게 이렇게 정색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부모는 오냐오냐 키우기만 했고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만 할 뿐이었다. 옥분이는 다시 은장도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칼끝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서방님,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평생 사람들의 조롱거리인 바보 칠성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배우고 이치를 깨우쳐 사람다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하얀 목덜미에 붉은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다. 아, 안 돼요. 피가 나잖소. 칠성이는 엉겁결에 옥분이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옥분이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칠성이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약조하시겠습니까? 저를 믿고 제 말에 따르겠습니까? 칠성이는 혼란스러웠다. 글이라니, 공부라니. 서당 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지만 자신은 서당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글자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였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칠성이의 가슴속 깊은 곳, 그동안 무시와 조롱 속에 억눌려 있던 아주 작은 자존심의 불씨가 옥분이의 서슬퍼런 결기 덕분에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김진사댁 아들처럼 갓쓰고 도포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에게 굽신거림을 받을 수 있을까? 칠성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옥분이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진지한 눈빛을 해보였다. 하겠소. 부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소. 그러니 그 칼 좀 치우시오. 나는 피가 무섭소. 칠성이의 대답은 투박하고 어수룩했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심만은 옥분이의 가슴에 닿았다. 옥분이는 그제야 칼을 내려놓고 옷고름을 풀어 은장도를 닦아냈다. 긴장이 풀린 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밤 신방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옥분이는 칠성이를 재우는 대신 문갑에서 종이와 붓, 먹을 꺼내왔다. 이것들은 옥분이가 시집오면서 유일하게 챙겨온 혼수였다. 비단 금침도 폐물도 아닌 문방사오라니. 칠성이는 기가 막혔지만 아까의 약조 때문에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옥분이는 먹을 갈기 시작했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가는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윽한 묵향이 퍼져나가자 칠성이의 마음도 묘하게 차분해졌다. 옥분이는 하얀 화선지를 펴고 붓을 들어 하늘 천텐 자를 썼다. 붓끝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이자 검은 획이 힘차게 그어졌다. 서방님, 이것은 하늘 천자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저 하늘을 뜻합니다. 옥분이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조금 전 칼을 겨누던 살벌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치는 듯했다. 칠성이는 붓을 받아들었다. 손이 덜덜 떨려 붓대가 제멋대로 춤을 추었다. 그가 그린 것은 글자가 아니라 지렁이가 기어가는 자국 같았다. 칠성이는 민망하여 얼굴을 붉혔으나 옥분이는 웃지 않았다. 대신 칠성이의 손을 감싸쥐고 함께 획을 그어주었다. 옥분이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온기가 칠성이의 손등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다. 서방님, 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먹물을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방은 신방이 아니라 서재가 될 것입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견뎌내시겠습니까? 옥분이의 물음에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뼈를 깎는 고통이 무엇인지 칠성이는 알지 못했다. 그저 이 예쁜 색시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해주며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이 좋을 뿐이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두 사람은 붓을 놓지 않았다. 칠성이의 손과 얼굴은 온통 먹물투성이가 되었고 다리는 저려 감각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전과 달리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무지몽매의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의 첫 부리질과도 같았다. 날이 밝자 칠성이는 옥분이가 시키는 대로 책 한 권을 옆구리에 끼고 방문을 나섰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칠성이의 몰골을 보고 킥킥대며 웃었다. 어이구, 우리 도련님이 밤새 공부를 하셨나 보네. 얼굴에 수염 대신 먹물을 기르셨어. 하인놈의 비아냥에 칠성이는 평소 같으면 같이 헤헤거리며 웃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옥분이가 가르쳐준 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인을 노려보았다. 비록 먹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 서린 낯선 위험에 하인은 찔끔하여 빗자루질을 멈추었다. 안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며느리 옥분이를 불러 세워 호통을 쳤다. 예끼, 이년아. 첫날 밤에 신랑을 잡아먹어도 유분수지. 애꼴이 이게 뭐냐. 귀한 아들 잠도 안 재우고 무슨 짓을 한 게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으나 옥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칠성 서방님은 이제 더 이상 동네 바보가 아닙니다.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되실 분입니다. 옥석을 갈고 닦지 않으면 돌멩이와 다를 바 없으니 소인이 서방님을 보석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돌함에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다. 바보 아들을 장원급제라도 시키겠다는 것인가. 기가 찰 노릇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그 기백에 압도되어 더 이상 쏘아붙이지 못했다. 칠성이는 옥분이의 뒤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니조차 포기한 자신을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내가 믿어주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사내로서의 책임감이자 옥이었다. 두고 봐라. 내가 꼭 사람이 되어서 내 색시 눈에서 피눈물 대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다. 칠성이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옥분이가 싸준 주먹밥을 챙겨 들고 밭으로 향했다. 책은 여전히 옆구리에 끼워진 채였다. 동네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쟁기 대신 책을 들고 가는 칠성이를 보고 박장대소했다. 야, 칠성아, 책이 밥 먹여주냐? 거꾸로 들고 있는 건 아냐? 쏟아지는 조롱 속에서도 칠성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귓가에는 어젯밤 옥분이가 속삭여준 말이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비웃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지나가면 그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칠성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의 첫 번째 수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계절의 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호롱불을 위태롭게 흔들 때마다 칠성이의 고개도 덩달아 끄덕거렸다. 글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달, 칠성이에게 이 시간은 차라리 밭을 백마지기 가는 것보다 더한 고역이었다. 낮에는 피약볕 아래서 쇠스랑질을 하고 밤에는 눈을 부릅뜨고 공자왈, 맹자왈을 읊조려야 하니 칠성이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이었다. 글자 하나를 외우면 돌아서서 2개를 까먹는 통에 옥분이의 회초리가 칠성이의 종아리를 찰싹 때리는 소리가 밤마다 끊이지 않았다. 서방님, 배울하고 자 하나를 익히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이래서야 언제 과거장에 가시겠습니까? 옥분이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매서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칠성이는 울상을 지으며 쓰라린 종아리를 문질렀다. 머릿속에는 온통 하얀 쌀밥과 푹신한 요 생각뿐이었으나 맞은편에 정저하고 앉아 서슬퍼런 눈빛을 보내는 아내가 무서워 감히 눕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그는 붓을 쥔 손에 침을 깸뱉어 바르고는 빗돌빼돌한 글씨 위로 다시 덧칠을 해대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깊은지 방 안의 촛불이 꺼질 듯 일렁거렸다. 마을 안팎의 시선 또한 칠성이를 괴롭히는 거대한 벽이었다. 칠성이가 쟁기질을 하다가도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을 꺼내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던 마을 장정들은 배를 잡고 뒹굴었다. 어이, 칠성 선비, 오늘은 논두렁에 무슨 시를 짓고 계신가? 개구리가 울면 개굴개굴하고 받아 적기라도 하는 게야? 푸력간 김씨가 킬킬거리며 놀려대면 옆에 있던 나무꾼 박씨도 거들었다. 말도 마게. 어제는 소여물을 주면서 하늘 천 따지 하길래 소가 기가 막혀서 밥을 다 뱉었다지 않은가. 개구리가 갓을 쓴 격이지. 원, 그들의 비웃음은 비수처럼 날아와 칠성이의 가슴에 꽂혔다. 칠성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푹 숙였으나 옥분이가 시킨 대로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호미질만 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을 잇는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옥분이의 가르침을 주문처럼 외우며 거친 숨을 삼켰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책을 쥐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처량함 속에는 옥이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 또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시어머니 최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를 타박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가 코피를 쏟으며 책상 머리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본 최 씨는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녀는 칠성이가 보고 있던 천자문을 빼앗아 마당으로 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잡아먹을 작정이냐? 애 얼굴이 반쪽이 됐다. 그리고 나발이고 당장 그만두지 못해. 최 씨의 서슬에 칠성이는 바들바들 떨며 어머니 치마폭 뒤로 숨으려 했다. 그러나 옥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당으로 내려가 흙 묻은 책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흙을 털어내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님,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서방님은 지금 무쇠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힘들다고 그만두면 서방님은 평생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바보 칠성이로 늙어 죽을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진정 그걸 원하십니까? 옥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뼈가 있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눌려 입을 다물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칠성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옥분이는 말없이 칠성이의 코피 묻은 옷을 갈아입히고는 다시 먹을 갈았다. 서방님,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드시면 오늘 밤은 쉬시지요. 옥분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린 듯했다. 칠성이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다. 호롱불 아래 비친 옥분이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 있었다.
낮에는 시부모 눈치 보랴, 밭일하랴. 밤에는 바보 남편 가르치랴. 정작 쓰러져야 할 사람은 칠성이가 아니라 옥분이었다. 문득 칠성이의 시선이 옥분이의 손에 머물렀다. 곱디곱던 양반집 규수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까만 흙대가 끼어 있었다. 거칠어진 손등에는 밭일을 하다 긁힌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칠성이의 가슴 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자신은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만 했지. 아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한 것이었다. 부끄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칠성이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바늘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옥분이가 놀라 쳐다보는 사이 칠성이는 망설임 없이 바늘로 자신의 허벅지를 푹 찔렀다. 윽! 붉은 선혈이 바지 위로 배어나왔다. 옥분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칠성이의 손을 잡았다. 서방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칠성이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시익 웃어 보였다. 바보 같던 해실거림이 아니라 사내다운 결기가 서린 웃음이었다. 부인, 내가 졸려서 그랬소. 이깟 잠 하나 못 이겨서야 어찌 대장부라 하겠소. 부인은 이 못난 놈 사람 만들겠다고 저 고운 손이 망가지도록 애쓰는데 내가 편하게 잠이나 자려 했다니 내가 죽일 놈이오. 칠성이는 피가 흐르는 허벅지를 주먹으로 꾹 누르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오늘 밤은 이 책을 다 떼기 전에는 절대 눕지 않겠소. 만약 내가 또 졸면 그땐 부인이 이 바늘로 나를 찔러주시오. 칠성이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촛불보다 더 뜨겁게 빛났다. 옥분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다. 바보 칠성이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칠성이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끝내놓고 책을 펴들었다. 졸음이 쏟아지면 허벅지를 꼬집고 그래도 안 되면 찬물을 뒤집었었다. 그의 허벅지는 멍자국으로 성할 날이 없었으나 머릿속에는 글자들이 하나둘씩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김을 매던 칠성이가 갑자기 호미를 내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아하, 그렇구나. 이제야 알겠어. 칠성이는 미친 사람처럼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춤을 추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았지만 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달려가 옥분이를 찾았다. 부인, 부인, 내 이제야 흑, 토, 자의 뜻을 알겠소. 칠성이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다. 보시오. 아래에 있는 이레은 이 넓은 땅덩어리고 위에 솟은 십수는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이 아니오? 흙은 만물을 길러내는 바탕이니. 그래서 흙토자가 이렇게 생긴 게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김새에 다 뜻이 있었어. 칠성이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희에 차 있었다. 단순히 먹물로 쓴 그림이 아니라 자신이 매일 밟고 일구는 땅과 글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의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였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다. 옥분이는 흙바닥에 앉아 아이처럼 기뻐하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려는 의무감이었으나 이제는 남편이 가진 잠재력의 전율을 느꼈다. 칠성이는 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도 그에게 이치를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이었다. 한번 깨우치니 그 깊이가 남달랐다. 옥분이는 칠성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맞습니다, 서방님. 세상 모든 글자는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글을 지으면 그 글은 쌀이 되어 백성을 먹이고 옷이 되어 백성을 입힐 것입니다. 칠성이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조금씩 띄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를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칠성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예전에는 바보라고 돌을 던지던 아이들도 칠성이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나 글자풀이에 귀를 기울였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칠성이 자신의 눈빛이었다. 흐리멍덩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는 이제 총기로 빛났고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다. 그는 더 이상 부모의 그늘에 숨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는 농부요. 밤에는 성현의 말씀을 탐구하는 선비였다. 하지만 시련은 언제나 성장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법. 칠성이의 명성이 아름아름 퍼지자 이를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마을의 기와집 담장 너머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마을의 유지이자 학식계나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던 박진사가 칠성이의 소문을 듣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천한 바보 녀석이 그를 안다고? 내 그놈의 껍데기를 벗겨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리라. 박진사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칠성이의 집 쪽으로 스산하게 퍼져나갔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져 들판의 황금 물결이 추수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칠성이의 집 대문 앞으로 낯선 하인 하나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다. 그는 마을의 유지이자 콧대 높기로 유명한 박진사 댁에서 온 심부름꾼이었다. 하인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라도 하는 듯한 표정으로 품에서 빳빳한 서찰 하나를 꺼내 칠성이에게 툭 던졌다. 이보게 칠성선비. 우리 진사 어른께서 오늘 저녁 사랑방에서 시회씨를 여시는데 자네의 그 대단하다는 글재주를 한번 보고 싶다 하셨네. 설마 겁이 나서 못 오지는 않겠지? 하인은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대답도 듣지 않고 촨 돌아서 가버렸다. 흙바닥에 떨어진 서찰은 마치 칠성이의 자존심처럼 처박혀 있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주워들었다. 그 속에는 화려한 필체로 적힌 초대 문구가 있었으나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을 주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박진사는 평소 칠성이가 그를 안다는 소문을 몹시 불쾌해했고 이번 기회에 마을 양반들 앞에서 칠성이의 미천을 드러내어 철저히 짓밟아버릴 심산이 분명했다. 칠성이는 서찰을 쥔 채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다. 부인, 어찌하면 좋소? 박진사 어른은 한양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대단한 분이라는데 나 같은 놈이 어찌 그런 분들과 시를 논한단 말이오. 가서 망신만 당하고 올 게 뻔하오. 칠성이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옥분과 함께 밤을 새워 공부하며 얻은 자신감은 박진사라는 거대한 권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방 안에서 다듬이질을 하던 옥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칠성이의 손에서 서찰을 받아들고 잠시 읽어보더니 담담한 표정으로 칠성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피할 수 없는 비라면 맞고 가야 합니다. 도망친다면 평생 박진사의 비웃음거리로 남을 것이고 맞선다면 비록 지더라도 사내의 기계는 남을 것입니다. 옥분의 말은 단호했으나 칠성이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옥분이는 칠성이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갔다. 부엌 한 구석에는 다 달아빠진 몽당 빗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방님, 저 빗자루를 보십시오. 저것은 본래 산에서 자라던 억새고 푸른 쌀이나무였습니다. 허나 지금은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느라 닳고 닳아 볼품없는 몽당 빗자루가 되었습니다. 박진사의 학식이 저 산의 푸른 쌀이나무라면 서방님의 학식은 저 몽당 빗자루와 같습니다. 칠성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옥분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 학식이 보잘것없다는 뜻이오? 옥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쌀이나무는 꼿꼿하고 아름다우나 제 몸 하나 뽐낼 뿐 세상의 더러움을 치우지는 못합니다. 허나 빗자루는 제 몸이 닳아 없어질지언정 마당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 사는 길을 틔워줍니다. 박진사의 글이 화려한 문장 속에 갇혀 있다면 서방님의 글은 땀 흘리는 백성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서방님이 배운 것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산이치입니다. 옥분의 말에
칠성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몽당 빗자루,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도 한 번도 귀하게 여겨본 적 없던 그 물건이 오늘따라 칠성이의 눈에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그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그 까칠한 감촉을 손바닥으로 느껴보았다. 거칠지만 정직한, 꾸밈 없지만 쓰임새 있는 그 느낌이 칠성이의 투박한 손과 닮아 있었다. 알겠소, 부인. 내가 다녀오리다. 가서 내가 배운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소. 칠성이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갓을 썼다. 비록 비단 도포는 아니었지만 옥분이가 정성껏 다림질한 무명옷은 구김 하나 없이 빳빳했다. 대문을 나서는 칠성이의 뒷모습을 보며 옥분이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밤이 남편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박진사의 사랑방은 이미 마을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과 유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에는 독한 술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게 했고 칠성이가 들어서자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뚝 끊기며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이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상석에 앉은 박진사가 부채를 해르륵 펼치며 비스듬히 앉아 입을 열었다. 오, 천하의 칠성 선비가 오셨구만. 자리가 비좁아 자네 앉을 곳이 마땅치 않네만 저기 문지방 곁에라도 앉으시게. 박진사가 가리킨 곳은 하인들이 신발을 정리하는 댓돌 바로 위, 가장 말석 중의 말석이었. 칠성이는 굴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으나 옥분의 말을 떠올리며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킬킬거리며 술잔을 돌렸다. 그들은 일부러 어려운 고사성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었고 칠성이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여겨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주목시켰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오셨으니 시를 한 수 지어 풍류를 즐겨봄이 어떻겠소. 다만 평범한 주제는 재미가 없으니 내가 문제를 하나 내지. 박진사의 눈이 매섭게 빛나며 구석에 앉은 칠성이를 향했다. 이복의 칠성, 자네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게. 소문이 자자하니 기대가 크네. 박진사는 하인을 시켜 마당 구석에 처박혀 있던 깨진 옹기 조각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똥장군으로 쓰이다가 깨져서 버려진 오물이 덕지덕지 묻고 냄새나는 옹기 조각이었다. 박진사는 그것을 칠성이 앞에 던져놓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이것을 주제로 시를 지어보게. 자네 신세와 딱 어울리는 물건 아니던가. 쓸모를 다해 버려진 깨진 똥항아리라. 하하하. 좌중의 선비들이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칠성이를 똥 묻은 깨진 항아리에 비유하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칠성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코를 찌르는 오물 냄새가 역겨웠고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끔찍했다. 그때 칠성이의 머릿속에 아까 보았던 몽당 빗자루가 떠올랐다. 그리고 낮에 옥분이가 해주었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서방님의 글은 땀 흘리는 백성의 삶 속에 살아있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깨진 옹기 조각은 더 이상 더러운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주인의 밭에 거름을 나르다 제 몸이 깨져버린 헌신적인 일꾼의 모습이었다. 칠성이는 붓을 들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먹을 듬뿍 찍어 화선지 위에 일필이지로써 내려갔다. 좌중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칠성이의 분놀림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칠성이가 붓을 놓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랑방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울림이 있었다. 옥으로 빚은 그릇은 맑은 술을 담아 귀인 귀른의 입을 적시나
투박한 옹기는 걸음을 담아 메마른 땅을 살찌우네. 깨지고 버려져 비록 냄새난다. 비웃지 마라. 그대들이 입은 비단옷과 먹는 흰쌀밥이 모두 이 깨진 옹기의 희생에서 나오지 않았던가. 몸이 부서져 흙으로 돌아가니 그 또한 걸음이여. 마지막까지 땅을 섬기니 옹기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 칠성이의 낭송이 끝나자 사랑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박진사의 부채질이 멈추었고 비웃던 선비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화려한 미사여구와 고사성어로 치장된 시만을 최고로 여겨왔다. 하지만 칠성이의 시는 투박하고 직설적이었으나 그 속에 담긴 이치는 그들의 허울 좋은 지식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똥항아리를 통해 양반들의 위선을 꼬집고 농자 천하지대본 농저 텐사지다분의 숭고함을 노래한 것이다. 박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칠성이를 망신 주려다 되레 자신이 한 방 먹은 꼴이 되고 말았다. 반박하고 싶었으나 칠성이의 논리가 너무나 명쾌하여 말문이 막혔다. 만약 이 시를 폄하한다면 그것은 곧 백성과 농사를 천시하는 것이 되어 양반의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다. 한 늙은 선비가 무릎을 탁 치며 탄복했다. 대단하구려. 사물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다니 내 평생 수많은 시를 보았으나 이토록 폐부를 찌르는 시는 처음이요. 분위기가 반전되자 다른 선비들도 웅성거리며 칠성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박진사는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했다. 바보인 줄 알았더니 제법 말재주는 늘었구나. 허나 시골 구석에서나 통할 잡기일 뿐이다. 박진사의 억지스러운 폄하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부는 결정난 상태였다.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는 박진사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진사 어른, 귀한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옹기 조각이 저에게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칠성이의 말은 겸손했으나 그 속에 담긴 뼈는 박진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칠성이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사랑방을 나섰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다. 칠성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벅차올라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예전 같으면 주눅이 들어 울면서 돌아왔을 길을 오늘은 개선장군처럼 걷고 있었다. 대문 앞에 이르자 호롱불을 들고 서 있는 옥분이의 모습이 보였다. 옥분이는 칠성이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환하게 웃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달빛을 받아 빛나는 서방님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해 보입니다. 칠성이는 옥분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부인 말이 맞았소. 그들은 껍데기만 화려했지 속은 비어 있었소. 내가 쓴 시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더이다. 칠성이는 아이처럼 신이 나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았다. 옥분이는 칠성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밤의 사건은 칠성이의 능력을 증명한 쾌거였지만 동시에 좁은 마을에서 칠성이가 겪을 시기와 질투가 더 심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박진사는 결코 이 모욕을 잊지 않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칠성이를 해코지하려 들 것이다. 옥분이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곳은 더 이상 칠성이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그의 그릇은 이미 이 작은 마을을 넘어서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온 옥분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었던 엽전 꾸러미와 옷가락지였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었다. 옥분이는 그것을 칠성이 앞에 내놓았다. 서방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떠나십시오. 칠성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양이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요? 옥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마을은 이제 서방님의 뜻을 펼치기에 너무 좁습니다. 박진사는 서방님의 재주를 시기하여 앞길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더 큰 세상으로 가서 진짜 실력을 겨루어 보십시오. 과거커를 보셔야 합니다. 칠성이는 손사래를 쳤다. 과거라니요. 난 아직 글을 배운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소. 내 주제에 어찌 감히 나라시를 하는 관리가 된단 말이오. 옥분이는 칠성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서방님은 오늘 밤 수십 년 글을 읽은 선비들을 말 한마디로 제압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책만 파먹는 책벌레가 아니라 서방님처럼 백성의 아픔을 알고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서방님은 반드시 해내실 것입니다. 옥분이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칠성이는 옷가락지와 엽전 꾸러미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전 재산, 아니 아내의 인생 전부가 저기에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야망이 꿈틀거렸다. 아내가 이토록 믿어주는 나를 내가 믿지 못해서야 쓰겠는가.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옥분이의 손을 감싸 쥐었다. 알겠소. 부인이 가라 하니 가겠소. 가서 보란 듯이 장원 급제하여 부인을 고생시킨 이 못난 놈의 죄를 갚겠소. 새벽닭이 울 때까지 두 사람은 짐을 꾸렸다. 칠성이는 책 몇 권과 붓, 벼루, 그리고 옥분이가 밤새 기워 만든 버선을 보찜에 넣었다. 옥분이는 칠성이의 옷깃을 여며주며 눈물을 참았다. 떠나는 길은 멀고 험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더 큰 만남을 위한 잠시의 헤어짐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칠성이는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옥분이의 배웅을 받으며 마을 어귀를 나섰다. 안개가 자욱한 길 위로 칠성이의 발자국이 하나둘 찍혔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손을 흔드는 옥분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칠성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앞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바보 칠성이는 없다. 오직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선비 칠성이 있을 뿐이었다. 쿵, 쿵, 쿵. 육중한 북소리가 걸레를 진동시키며 과거 시험의 시작을 알렸다. 수천 명의 거벽쥐보들이 운집한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그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벼루에 먹을 까는 서걱거리는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마른 기침 소리뿐이었다. 칠성이는 그 거대한 인파의 한가운데서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비단 도포를 입고 값비싼 갓을 쓴 귀공자들 뿐이었고 칠성이처럼 색이 바랜 무명 옷에 집신을 신고 들어온 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한양의 가을바람은 맵고 차가웠으나 칠성이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압도적인 위압감. 그것은 시골 마을에서 박진사를 상대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 여기 모인 이들은 전국의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었고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칠성이의 기를 죽이다 못해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칠성이는 붓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옥분아, 나는 잘못 온 것이 아닐까?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한양으로 오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집신이 닳아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수십 번 노숙을 하며 찬 이슬을 맞는 것은 예사였다. 옥분이가 싸준 주먹밥은 진작에 동이 났고 마지막 며칠은 물로 배를 채우며 걸어왔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한양 도성의 숭례문을 통과할 때 칠성이는 그 웅장함에 입이 떡 벌어졌으나 동시에 자신이 먼지처럼 작게 느껴져 위축되었다. 주막에서 만난 선비들은 칠성이의 행색을 보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거짓골을 하고 과거를 보러 오다니 나락골이 말이 아니군이라며 대놓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칠성이는 품속에 고이 간직한 옥분이의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칠성이를 지탱하는 유일한 부적이자 버팀목이었다. 돌아가면 안 된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옥분이를 볼 면목이 없다.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었다. 허나 막상 시제시다가 걸리는 게시판을 바라보는 순간 칠성이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말았다. 궁궐의 내관이 붉은 천에 적힌 시제를 높이 치켜들었다. 금일의 시제는 구왕차료, 초황초에 기반하여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실질적인 방책을 논하라.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다. 사서삼경을 달달 외워온 선비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주제였다. 단순히 유교 경전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고 어떤 이들은 망연자실하여 붓을 놓기도 했다. 칠성이 역시 눈앞이 캄캄해졌다. 구왕차료라니 책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는 배운 것이 짧았고 읽은 책이라곤 천자문과 동몽선습 그리고 옥분이가 구해다 준 낡은 소학책 몇 권이 전부였다. 주변의 선비들은 벌써 붓을 놀려 화선지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먹물 냄새가 진동하며 칠성이의 코를 찔렀다. 망했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칠성이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화선지 위로 툭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번졌다. 그때였다. 칠성이의 귓가에 환청처럼 옥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방님, 글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쓰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꾸미지 마시고 서방님이 가장 잘 아는 것을 쓰십시오. 책 속에 길이 없다면 서방님이 걸어온 흙길을 돌아보십시오. 칠성이는 번개에 맞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가장 잘 아는 것, 흙길, 그렇다. 여기 모인 귀공자들은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는다는 것을 글로만 배웠을 것이다. 책상머리에 앉아 백성이 가엾다라고 쓰는 것과 실제로 배가 고파 흙을 파먹어 본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칠성이는 눈을 감고 지난 가을을 떠올렸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마을 사람들이 초금목피로 연명하던 그 참혹했던 시절을. 그때 칠성이는 무엇을 했던가? 옥분이는 무엇을 했던가? 그들은 단순히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산으로 올라가 붓뿌리를 캐고 도토리를 주워 가루를 내고 죽은 벼포기 사이에서 피잡초를 뽑아내어 죽을 쑤었다. 칠성이는 다시 붓을 잡았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어려운 한자 성어를 버리기로 했다. 대신 투박하지만 생생한 언어, 흙냄새와 땀냄새가 배어있는 언어로 답안을 작성해 내려갔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의 무능이다. 첫 문장부터 파격이었다. 점잖은 선비들이라면 감히 쓰지 못할 불경한 문장이었으나 칠성이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기근의 참상을 묘사했다. 젖이 나오지 않아 우는 아이에게 물을 물리는 어미의 심정.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변비에 걸려 죽어가는 노인의 고통을 절절하게 그려냈다. 그리고 구제책으로 거창한 국가정책이 아니라 당장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황작물의 재배법, 뺀과 도토리의 갈무리법,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직설적인 주장을 펼쳤다. 흉년보다 무서운 것은 관아의 가혹한 수탈이니 곳간을 채우기 전에 백성의 밥그릇을 깨지 말아야 한다.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쌀독이 비었으면 산에서 산을 캐고 밭이 말랐으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라. 허나 관리가 길을 막고 세금을 거두면 백성은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칠성이의 붓은 마치 밭을 가는 쟁기처럼 화선지 위를 힘차게 갈아엎었다. 먹물이 튀어 옷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글씨는 서예가가 쓴 것처럼 유려하지는 않았으나 힘차고 굵직하여 마치 바위산에 새긴 비문처럼 묵직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선비들이 힐끔힐끔 칠성이를 쳐다보았다. 거짓골을 한 자가 미친 듯이 붓을 놀리는 모습이 기이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감독관들이 뒷짐을 지고 지나가다가 칠성이의 답안지를 슬쩍 곁눈질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감독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칠성이의 글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다시 한번 북소리가 울렸다. 둥, 둥, 둥. 시험 종료를 알리는 소리였다. 칠성이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붓을 내려놓았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하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모두 토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칠성이는 충분했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궐 밖으로 걸어 나오는 칠성이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수많은 선비들이 서로 답을 맞춰보며 이번 시제는 너무 어려웠네. 나는 주역의 괴를 인용했네. 하며 떠들썩했지만 칠성이는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옥분이의 웃는 얼굴처럼 보였다. 부인, 나 해냈소. 도망치지 않았소. 며칠 후 합격자 발표 날인 방방일, 펑방이 밝았다. 궐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칠성이는 인파의 맨 뒤편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기대 반, 걱정 반,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다. 관리 한 명이 높은 단상에 올라 두루마리를 펼쳤다. 정적이 흘렀다. 병과 김아무개, 을과 이 아무개 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칠성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다. 병과와 을과 명단이 모두 불리고 이제 갑과 작하, 즉 장원을 포함한 상위 3명의 이름만이 남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 위로 집중되었다. 근본 과거의 갑과 제3인, 충청도 홍주 목의 이진사. 칠성이의 이름은 없었다. 역시나 칠성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갑과 제2인, 경상도 안동의 김생원. 이제 장원 한 명만 남았다. 칠성이는 발걸음을 떼려 했다. 그때였다. 관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근본 과거의 장원, 충청도 두매산골. 김, 칠, 성. 순간 칠성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일까? 김칠성, 나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 또 있나?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김칠성이 누구냐? 어디 사는 누구야? 관리가 다시 한번 외쳤다. 장원, 김칠성, 앞으로 나오라. 칠성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칠성이는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초라한 행색, 달아빠진 집신, 꾀죄죄한 얼굴. 저자가 장원이라고? 말도 안 돼. 경악에 찬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그러나 단상 위의 관리는 칠성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네가 김칠성인가? 전하께서 자네의 글을 보시고 진정 백성의 아픔을 아는 참된 관리의 제목이라며 극찬하셨네. 어서 올라와 어사와 유퍼를 받으시게. 칠성이는 단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었다. 임금이 내린 어사화가 꽂힌 관모가 머리에 씌워졌다. 종이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칠성이는 땅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옥분아, 어머니, 아버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날의 기억들, 바보라고 놀림받던 시절, 옥분이의 은장도, 허벅지를 찌르던 바늘, 박진사의 비웃음, 똥항아리의 깨달음,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칠성이가 우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숙연해졌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그동안의 서름과 그리고 벅찬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한 인간이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한 숭고한 신고식이었다. 걸문 밖에서 기다리던 광대패들이 꽹과리를 치며 장원급제를 축하하기 시작했다. 지화자, 좋구나, 개천에서 용났네. 흥겨운 가락이 한양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칠성이는 그 순간 부귀영화나 벼슬길보다 고향에 있는 아내 옥분이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고 큰 절을 올리고 싶었다. 부인, 당신이 옳았소. 당신이 나를 사람 만들었소. 칠성이는 어사화를 꽂은 채 북쪽 하늘, 고향이 있는 방향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보 칠성이가 아니었다. 나라가 인정한 인재이자 한 여인의 자랑스러운 지압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옥분이가 심어준 몽당 빗자루와 깨진 옹기의 겸손함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앞으로 걸어갈 관리로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꽹과리 소리가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장원급제여, 암행어사 출두가 아니라 장원랑의 금이 환양이요 하는 외침이 메아리처럼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칠성이가 한양으로 떠난 지 꼬박 3달 만의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티를 하다 말고 호미를 내던진 채 동구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 멀리 황토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행렬은 실로 장관이었다. 앞서가는 기수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길을 열었고 그 뒤로 오색 깃발이 펄럭였다. 그리고 그 행렬의 한가운데 비단 안장을 얹은 백마 위에 관복을 입고 머리에 어사화를 꽂은 칠성이가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어사화의 종이꽃이 마치 춤을 추듯 칠성이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어수룩한 바보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흉배와 관모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으나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칠성이의 눈동자에 서린 깊고 그윽한 기품이었다. 아이고, 세상에, 저게 정말 우리 마을 칠성이란 말인가? 꿈이야 생시야. 콧물 흘리던 바보 칠성이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수군거렸다. 칠성이를 놀리던 푸적간 김씨와 나무꾼 박씨는 너무 놀라 다리가 풀린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칠성이는 말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 보았다. 예전 같으면 자신을 보며 킬킬거리고 손가락질했을 사람들이 지금은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칠성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지난날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며 피어오르는 관용의 미소였다. 그는 말고삐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다. 이 모든 영광이 옥분이가 아니었다면 어찌 가능했겠는가. 나를 사람으로 만든 것은 저들의 조롱이 아니라 옥분이의 믿음이었다. 집 앞에 당도하자 대문이 활짝 열리며 칠성이의 부모님이 맨발로 뛰쳐나왔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내 아들. 어머니 최 씨는 칠성이의 다리를 부여잡고 통곡했고 무뚝뚝하던 아버지조차 눈시울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했다. 칠성이는 말에서 내려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 칠성이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만세, 칠성 장원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잔치판이 벌어졌다. 돼지를 잡고
술독을 열어온 마을이 들썩거렸다. 그러나 칠성이의 시선은 부모님도 진수성찬도 아닌 마당 한 구석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옥분이었다. 그녀는 남들처럼 요란하게 나서지 않고 곱게 빗은 머리에 단정한 무명 저고리를 입은 채 그저 묵묵히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칠성이는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옥분이 앞으로 다가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칠성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부모에게도 한 번 하는 절을 아내에게 다시 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는 핀잔이 나올 법도 했으나 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인, 이 여사와는 내 것이 아니오. 바로 부인의 것이오. 부인의 그 서슬퍼런 은장도와 피 맺힌 바늘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방구석에서 콧물이나 흘리는 바보였을 것이오. 칠성이는 쓰고 있던 사모관모를 벗어 옥분이에게 씌워주려 했다. 옥분이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방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 안에 잠들어 있던 용을 깨웠을 뿐. 하늘로 날아오른 것은 서방님의 날개 덕분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옥분이는 서둘러 칠성이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칠성이의 손은 붓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옥분이의 손은 바티를 하느라 거칠어져 있었다. 서로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왁자지껄한 인파 사이로 헛기침 소리와 함께 박진사가 나타났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칠성이에게 다가왔다. 허허, 칠성. 아니 장원랑. 내 진작에 자네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네. 우리 마을의 경사야. 경사. 박진사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칠성이가 지난날의 모욕을 갚으려 들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칠성이가 과연 자신을 똥항아리 취급했던 박진사에게 어떻게 대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칠성이는 하인에게 술잔을 가져오라 일렀다. 그리고 가득 채운 술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박진사에게 권했다. 진사 어른, 한 잔 받으십시오. 박진사는 당황하여 눈을 깜빡였다. 자, 자네 지금 나를 용서하는 겐가? 칠성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용서라니요. 진사 어른께서 깨진 옹기를 가져오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백성의 아픔을 옹기에 빗대어 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의 깨우침이 저를 장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사 어른은 저의 또 다른 스승이십니다. 칠성이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다. 그것은 진정한 승자의 여유이자 대인배의 풍모였다. 박진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네, 내가 졌네. 자네는 글만 장원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장원일세. 박진사가 고개를 숙이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칠성이는 복수 대신 포용으로, 미움 대신 덕으로 마을의 오랜 갈등을 씻어내렸다. 밤이 깊어 잔치가 파하고 드디어 칠성과 옥분 단둘만이 방에 남게 되었다. 첫날 밤 서슬퍼런 은장도가 춤을 추던 바로 그 신방이었다. 촛불은 그때처럼 일렁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더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칠성이는 관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옥분이는 칠성이의 낡은 버선을 벗겨주며 발에 잡힌 물집을 안쓰럽게 어루만졌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한양까지 가는 길이 구만리 같았을 텐데. 옥분이의 목소리가 메어왔다. 칠성이는 옥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인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소. 과거장에서 붓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으나 부인이 해주었던 몽당 빗자루 이야기가 떠올라 글을 쓸 수 있었소. 내가 쓴 답안은 먹물이 아니라 부인의 눈물과 땀이었소. 칠성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떠날 때 옥분이가 쥐어주었던 옷가락지였다. 고생길에 팔았을 법도 했건만 칠성이는 굶으면 굶었지 이것만은 절대 팔지 않았다. 칠성이는 옥분이의 손가락에 다시 옷가락지를 끼워주었다. 이 가락지가 다시 제 주인을 찾았구려. 그리고 이것도 받으시오. 칠성이는 한양 장터에서 사온 고운 꽃신 한 켤레를 내밀었다. 부인 발이 너무 거칠어졌소. 이제 밭일은 그만하고 이 꽃신 신고 꽃길만 걸으시오. 옥분이는 가락지와 꽃신을 번갈아 보다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칠성이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독하게 마음먹고 남편을 몰아세웠던 지난날의 고단함과 미안함, 그리고 벅찬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칠성이는 옥분이의 등을 토닥이며 밤새도록 그녀를 위로했다. 헌데 부인, 그 은장도는 이제 버리실게요? 칠성이가 장난스럽게 묻자 울음을 그친 옥분이가 눈을 흘기며 웃었다. 아닙니다. 서방님이 혹여라도 나라실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백성을 잊고 거드름을 피우시면 언제든 다시 꺼낼 것입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마십시오. 칠성이는 짐짓 놀란 척하며 몸을 움츠렸다. 아이고, 무서워라. 내 평생 부인 손바닥 아니로군. 허나 그 손바닥 아니 권한보다 편안하니 이를 어쩌면 좋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달빛을 타고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이는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는 늘 깨진 온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 만인의 존경을 받았다. 기근이 들 때마다 그는 임금에게 간청하여 곳간을 열었고 탐관오리들을 엄벌하여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옹기정승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칠성이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옥분이의 내조 또한 빛을 발했다. 그녀는 남편의 권세를 이용하여 호요식하는 대신 집안의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글을 알아야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녀의 가르침은 칠성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다. 노년이 된 칠성과 옥분은 관직에서 물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양지바른 툇마루에 앉아 지팡이를 짚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칠성이는 하얗게 센 옥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말했다. 임자, 다시 태어나도 나랑 혼인해 주겠소? 그때는 내가 먼저 당신을 알아보고 그를 가르쳐 달라 매달리리다. 옥분이는 주름진 얼굴에 고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때도 서방님이 첫날 밤에 도망가려 하면 저는 또 은장도를 꺼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칠성이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고 말고 은장도가 아니라 대포를 겨눈다 해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뛰놀고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가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졌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있었다면 바보 칠성에게는 옥분 낭자가 있었다고. 지혜로운 아내는 집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증명하고 있었다. 어진 아내의 가르침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길 잃은 배를 인도하나니 부부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노를 저어가는 동반자임을 칠성과 옥분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하고 있다. 억울합니다. 사또나리, 소희는 까막눈이라 그 종이 초가리에 무어라 적혀 있는지도 몰랐구먼유. 그저 쌀 두 가마니 빌려준다는 말만 믿고 지장을 찍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제 목숨 같은 문전옥답을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요? 쉰 목소리로 터져나오는 절규가 동원마당을 가득 메웠다. 형틀에 묶인 늙은 농부 덕칠은 흙바닥에 이마를 또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비단 옷을 입은 거상주상, 조대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조대감의 손에는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또, 법은 법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자가 직접 찍은 지장이 분명히 있고 기한 내에 쌀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땅을 넘기기로 약조한 증서가 명백합니다. 무지한 것이 죄이지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제가 무슨 죄란 말입니까? 조대감의 말은 기름칠한 장어처럼 매끄러웠으나 그 눈빛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동원 상석에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사또, 그는 바로 칠성이었다. 세월이 흘러 수염이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 과거장에서 붓을 휘두를 때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칠성이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문서와 농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법전의 논리로만 따지면 조대감의 말이 옳았다. 문서는 완벽했고 증인도 있었다. 하지만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농부의 울음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 문서에는 사악한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를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저 농부의 모습은 옥분이를 만나기 전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칠성이는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섣불리 감정에 치우쳤다가는 오히려 조대감 같은 교활한 자들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음을 오랜 관직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문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판결은 내일 다시 내리겠다. 옥에 가두어라. 칠성이의 명예 덕칠은 아이고 사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며 끌려나갔고 조대감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관할을 빠져나갔다. 밤이 깊도록 칠성이는 집무실인 동원에 홀로 남아 압수한 문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소장농 이덕칠은 쌀십 가마를 차용함에 있어 이를 변제치 못할 시 소유한 논 500평을 조만석에게 양도한다. 글귀는 명확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차용증이었다. 그러나 농부는 분명 쌀 2가마라고 했고 문서는 10가마라고 적혀 있었다. 까막눈인 농부를 속여 숫자를 부풀린 것이 뻔했으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칠성이는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내쉬었다. 법이 억울한 이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익숙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옥분이었다. 그녀는 갓 우려낸 국화차와 다과를 들고 조용히 들어와 칠성이 곁에 앉았다. 세월의 흐름에 그녀의 얼굴에도 주름이 내려앉았지만 그 온화하고 지혜로운 분위기는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토록 고민이 깊으신 걸 보니 오늘 낮에 들려온 그 곡소리 때문인가 봅니다. 옥분이는 칠성이의 굳은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칠성이는 옥분이의 손길에 잠시 긴장을 풀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부인, 내 눈에는 저 조대감의 사기 행각이 훤히 보이는데 이놈의 종이 쪼가리가 발목을 잡는구려. 그를 모르는 백성이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명색이 목민관이라는 자가 속수무책이니 내가 쓴 장원급제 답안이 부끄러울 지경이요. 옥분이는 칠성이가 보고 있던 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찻잔을 들어 칠성이에게 건네며 나직이 말했다. 서방님, 예전에 제게 말씀하셨지요. 밭을 갈아보지 않은 자는 흙의 깊이를 모르고 씨를 뿌려보지 않은 자는 수확의 기쁨을 모른다고요.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그것이 내 평생의 신조 아니오. 옥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문서에 적힌 날짜를 보십시오. 지난 봄, 춘궁기 보릿고개 때입니다. 그때 우리 고을에 쌀 10가마라면 소를 2마리는 살 수 있는 큰돈입니다. 헌데 저 농부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라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쌀 10가마를 빌려갔다면 그 쌀가마니들을 어디에 두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쌀을 빚내어 빌렸다면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들었어야 마땅한데 왜 아직도 저리 가난하겠습니까? 칠성이는 무릎을 탁 쳤다. 그렇군. 쌀십가마는 부피가 엄청나서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보관할 곳조차 마땅치 않아. 게다가 춘궁기에 쌀십가마를 빌려 쓴 집이 가을에 빚을 못 갚는다? 농사에 쓰지 않고 다 먹어치웠다는 말인가? 이는 이치에 맞지 않아. 칠성이는 흥분하여 방안을 서성거렸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허나 부인, 그것만으로는 심증일 뿐. 조대감이 저놈이 쌀을 팔아 술을 마셨다고 우기면 그만 아니겠소? 옥분이는 붓을 들어 화선지에 점 하나를 콕 찍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어 번져나갔다. 서방님,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먹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덧칠을 하면 흔적이 남는 법입니다. 조대감이 진정 처음부터 10cc 자를 썼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획을 더해 고쳤을까요? 옥분의 눈이 반짝였다. 칠성이는 급히 문서를 집어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십수자 부분의 먹색이 미묘하게 뭉쳐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칠성이는 옥분이의 힌트를 곱씹으며 밤새도록 책이 아닌 쌀가마니와 농사일지를 뒤적였다. 다음 날 아침, 동원에는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담장 너머까지 가득 찼다. 칠성이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죄인 조만석, 그리고 원고 이덕치를 대령하라. 조대감은 여전히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와 읍을 했고 덕칠은 패쑥해진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다. 칠성이는 조대감에게 물었다. 조만석, 네가 이덕칠에게 쌀 10가마를 빌려준 것이 틀림없느냐? 예, 사또나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엉뚱한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지금 당장 관아 곳간에서 쌀 10가마와 쌀 2가마를 각각 가져와 마당에 쌓아라. 아전들이 낑낑대며 쌀가마니를 날라왔다. 한쪽에는 10가마니가 산처럼 쌓였고 다른 한쪽에는 단출하게 2가마니가 놓였다.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덕칠에게 물었다. 이덕칠, 내 집 광창고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덕칠이 떨면서 대답했다. 소인의 집은 워낙 비좁아 광이랄 것도 없고 부엌 한 구석에 겨우 항아리 두어 개놓을 자리밖에 없습니다요. 칠성이는 조대감을 노려보며 말했다. 조만석, 너는 장사꾼이니 셈이 빠르겠지. 저 쌀 10가마니가 저 농부의 비좁은 부엌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조대감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마당에 쌓아두었을 수도 있. 칠성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 지난 봄에는 비가 잦았다. 비싼 이자를 주고 빌린 귀한 쌀을 비 맞는 마당에 방치할 농사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조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칠성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전에게 대야에 물을 떠오라 시켰다. 그리고 압수한 문서를 들어 올렸다. 이 문서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칠성이는 문서를 물이 담긴 대야에 담그려 했다. 조대감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사또, 그 귀중한 증서를 물에 적시면 어찌합니까? 먹물이 번져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칠성이는 싸늘하게 웃었다. 겁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직하게 썼다면 먹물은 고르게 번질 것이나 만약 나중에 획을 더해 위조했다면 덧칠한 부분의 먹농도가 달라 흔적이 남을 것이다. 이것은 한양의 전문 감정관들도 쓰는 비법이다. 자, 담그겠다. 사실 그런 비법 따위는 없었다. 칠성이가 지어낸 기막힌 꾀였다. 옥분이가 말한 먹의 흔적에서 착안한 심리전이었다. 칠성이가 문서를 물에 넣으려는 신яб을 하자 조대감은 제발 저린 나머지 다급하게 칠성이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되옵니다. 사실
사실은 조대감의 이마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만약 문서를 물에 넣어 망가지면 돈도 못 받고 땅도 못 뺏게 되며 위조한 사실이 들통나면 곤장까지 맞게 될 터였다.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던 조대감은 결국 칠성이의 기세에 눌려 무너지고 말았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자의 획을 그어 10cc 자로 고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대감은 털썩 주저앉으며 자백했다. 와,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덕칠은 바닥에 머리를 텄으며 오열했다. 사또나리, 제 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이는 문서를 찢어버리며 판결을 내렸다. 조만석은 위조 사문서로 백성을 기망하려 했으니 곤장 30대에 처하고 덕칠에게 빌려준 쌀 2가마는 위로금으로 탕감토록 한다. 또한 앞으로 이 고을에서 그를 모르는 백성을 상대로 억지 계약을 강요하는 자가 있다면 내 엄히 다스릴 것이다. 곤장 맞는 소리와 함께 조대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백성들에게 통쾌한 음악처럼 들렸다. 칠성이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의 등 뒤로 땀이 흥건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날 저녁 칠성이는 관아 뒷마당 정자로 옥분이를 불렀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다. 칠성이는 옥분에게 술 한 잔을 따랐다. 부인, 오늘 조대감이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면 어찌할 뻔했소. 사실 물에 넣어도 별 차이가 없을 텐데 말이오. 칠성이가 짓궂게 웃으며 묻자 옥분이는 호호 웃으며 대답했다. 서방님도 참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서방님의 기백이 이미 그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기에 통했던 꾀입니다. 진정한 판결은 법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방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칠성이는 술잔을 비우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과거 급제가 아니라 첫날 밤 부인이 내 목에 칼을 겨눈 것이었소. 그때 부인이 나를 포기했다면 나는 지금쯤 저 덕칠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며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오. 칠성이는 옥분이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은 평생 칠성이를 지탱해준 뿌리였다. 부인, 우리 늙어서 관직을 내려놓으면 고향에 내려가 서당을 하나 엽시다. 나는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부인은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다시는 글 몰라 억울한 백성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옥분이는 칠성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좋습니다, 서방님. 그 서당 이름은 옹기서당이라 하면 어떨까요? 투박하지만 세상의 거름이 되는 인재를 키우는 곳이라는 뜻으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달빛 아래 두 노부부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젊은 날의 열정은 세월 속에 바래졌으나 서로를 향한 존경과 신뢰는 묵은 장마처럼 깊고 진해져 있었다. 바보, 신랑과 현명한 아내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출세담을 넘어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어른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관아의 담장 너머로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고을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명판관 김칠성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자자하게 퍼졌으나 그는 언제나 공을 아내 옥분에게 돌리며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 훗날 사람들은 칠성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항상 낡은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며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오래도록 기억했다.